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5년 전 참사가 일어났었던 이유와 또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과거 수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진실을 모두 밝혀내서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현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 정도 규모의 수사단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집니다. 특수단 지휘는 적폐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맡습니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뿐 아니라 구조 과정의 문제점, 또 과거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등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월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내 CCTV 조작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병원 이송이 시급한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에 탑승했다는 의혹도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법적 책임의 부분이 매우 복잡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설치해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참사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할 예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될 걸로 보여 이번 수사가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시청자 투표로 아이돌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에서 그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CJ A&M의 제작진 2명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구속된 담당 PD는 전체 4개 시즌 가운데 최근 2시즌에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안모 PD와 김모 총괄 CP 등 엠넷 제작진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관여 정도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실상 총괄했던 안모 PD의 혐의는 사기와 배임 수재 등입니다. 특정 연예기획사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 대가를 받고 투표 순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안 PD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40차례 넘게 접대를 받았는데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전체 접대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방송된 프로듀스 X101과 지난해 방송된 프로듀스 48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016년과 2017년에 방송했던 프로듀스 시즌 1과 2의 조작 혐의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순위 조작 의혹을 받는 연습생이 소속된 기획사 한 곳을 어제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엠넷 소속 또 다른 제작진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여부도 수사하고 있어서 투표 조작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X101. 국민 프로듀서님, 잠시 후 최종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마지막 투표를 오픈합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청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가수를 데뷔시키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 손으로 직접 아이돌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로지 투표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왔었는데 그만큼 시청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투표 조작 의혹만으로도 시청자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 친구가 정말 실력을 인정받고 이렇게 순위가 향상되는 걸 보면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PD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좀 입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불공평하다 이런 건. 이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끈 건 내 투표가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참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의 개념을 공정과 기회균등의 가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기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에 제일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좀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돈을 쓰는 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신뢰가 상실되면서 각종 매체에서 앞다퉈 도입했던 공개 오디션 장르의 위기로 연결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20대들한테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출구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마치 공정한 세상이 일궈질 것처럼 착각을 품게 하는 그런 환상을 갖게 하는. 시청자 260여 명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순위 원본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CJ ENM과 엠넷 윗선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분히 수사가 된 상태에서 구속을 했다는 거는 그 이상의 수사를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상은 CP 윗선이라고 봐야겠죠. CJ ENM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윗선의 연루 여부에 대해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출신의 배우 심은진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심은진 씨는 악플은 범죄라며 언젠가 이런 범죄가 없어질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감미연 씨 등 연예인 4명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온 34살 여성 이모 씨. 법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남성 배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심은진 씨가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부터 남성 배우 김모 씨를 향해 악플을 달았던 이 씨는 이 남성 배우와 친분이 있던 심은진 씨에게도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5월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집요하게 악플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배우 김 씨는 악플 때문에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도 접어야 했습니다. 선고 직후 심 씨는 자신의 SNS에 모아둔 자료만 1000개가 넘는다며 지난 2년은 심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성 댓글은 범죄라며 언젠간 이런 범죄가 없어질 날이 올 거라고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자, 이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최근 법원도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과 협박 4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한 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법원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정통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악플 범죄를 기준으로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 행위보다 이른바 악플을 법원이 더 큰 범죄로 본 겁니다. 실제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엄벌 추세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SNS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새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같은 범죄에 전과가 있을 경우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해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엄정 처벌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에 표시해 놓은 서울 8개구 27개 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집중된 곳은 단연 서울 강남 4구입니다. 전체 45개 동 가운데 대치, 잠원, 반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22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강남 4구가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영등포, 마포, 성동구에서 1개 동씩, 한남 3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된 용산구에서 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이들 지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금이 많이 높아지죠. 불붙이 뭐 뻔한 거니까. 정부는 해당 지역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해당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로 주변 신축 아파트 등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상한제 지정이 유력시됐던 경기도 과천과 서울 흑석동, 목동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산 3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지역의 집값까지 끌어올린다고 보고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지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과천의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가까운 가격의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천엔 이곳 말고도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 많고 지난 2년간 집값 상승률도 송파, 분당을 웃돌았지만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지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더라고요. 예. 아침에 신문에는 이제 광명하고 과천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이 분위기로 그대로 가서 그냥 더 높아질 것 같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역 선정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구심을 키웠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값도 잡고 경기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그동안의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값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택정책을 어떤 경기부양 정책으로만 추진하려는 게 깔려있는 거 아니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종부세, 보유세 쪽을 좀 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건 아닌가. 1,000조 원 넘는 부동자금이 시중에 풀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선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닌데도 확인하지 않고 풀어줬다가 비난을 샀었는데 이번엔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루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몽골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다시 들어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루지 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외교부의 면책특권 대상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도르지 소장을 풀어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데다 도르지 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출국시킬 경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도르지 소장 조사는 본국 대사 면담과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4시간 가까이 지연됐는데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때처럼 강제 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협박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의 동행인 몽골인 42살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한 몽골 대사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의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몽골 대사관 측이 강력히 항의해 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독도 근처 바다에 추락한 헬기가 사고 직전에 독도를 이륙하던 당시 영상을 KBS가 촬영하고도 해경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KBS 사장이 피해자 가족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 KBS가 뒤늦게 해경에 제공한 영상도 원본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독도 헬기 추락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대구 강서소방서에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해경과 해군, 소방청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하루 2차례씩 수색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에는 함선 19척과 항공기 4대, 잠수사 117명이 활동할 예정이고 야간 수중수색과 해상수색, 항공수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해역 사고 헬기 이륙 장면 영상 미제공 논란과 관련해 KBS 양승동 사장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거센 반발로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KBS 측이 해경에 제공한 영상 원본을 함께 보던 일부 피해자 가족은 오열하며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뢰를 한다고 해요. 복도를 막아주시고 이거를 정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꼭 좀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십시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스마트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해 영상 원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수습돼 대구 성서 동산병원으로 옮겨진 시신 한 구는 DNA 검사 결과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 50살 윤영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며 군인권센터가 그제 기무사령부 문건 11건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SBS가 그 문건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1월 부산 지역 정경유착 비리인 LCT 사건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연루됐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SBS가 정부 관계자를 통해 당시 작성된 기무사령부 문건을 확인해봤습니다. VIP, 즉 박 전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건 문재인, 김무성, 서병수 등 대통령을 공격한 여야 인사가 대거 연루됐다는 판단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군부대가 대통령 지시의 정치적 배경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겁니다. 이 문건을 포함해 2016년 말 작성된 기무사 문건 11건에는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가 없고 비서진은 몸을 사리고 있다는 내용, 당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심상정, 우상호, 김종대 의원이 반대했는데 예비역 안보단체를 동원해 항의 방문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란 문건엔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해 사이비 종교 연루 이미지를 불식하고 특히 천주교 교인인 대통령의 미사 참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인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에 관한 내용은 없고 불법적 정치 개입 사실이 담긴 이 문건들에 대해 어제 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안보지원사령관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고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군 법원의 최고위직인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의혹이 불거진 법원장을 업무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현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모 준장과 군납업체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업체 관계자가 이 준장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한 듯 계좌번호는 항상 삭제한다고 하자 이 준장은 계좌번호를 보내며 고맙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 준장은 출금하려다 비밀번호를 잊은 듯 업체 관계자에게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준장은 이렇게 계좌이체나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경남의 한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준장은 지난해 12월엔 군 법원 최고위직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올랐습니다. 해당 식품업체는 2007년부터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해왔는데 2년 전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가공해 납품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지난 4월부터 군납 사업이 중단된 이 업체 측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검찰의 고등군사법원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새벽에 서울 홍대 거리에서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외박 나온 현역 군인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될 때는 알몸 상태였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한 남성이 여성의 목덜미를 잡은 채 길가에 주차된 차 앞으로 끌고 가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마구 폭행합니다. 그러더니 남성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찾아다니기 시작할 때쯤 범행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CCTV에 이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알몸 상태로 옷을 손에 든 채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이곳에 주차된 차 뒤에 엎드려 숨었는데 경찰이 빛을 비추자 벗어둔 옷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을 피해 알몸으로 달아나던 이 남성은 채 300m를 못 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2살 김모 상병으로 확인됐습니다. 1박 2일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신 뒤 길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로 김상병을 체포한 경찰은 현역 군인임을 확인한 뒤 군 헌병대로 넘겼습니다. 군 당국은 김상병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가스 검침원, 방문 간호사처럼 고객의 집을 찾아가 일하는 방문 서비스 노동자의 상당수가 폭언과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절반은 일하면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는데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울산에서 40대 여성 가스 검침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가스 점검을 하러 방문한 집에 감금돼 성폭행 위협을 당했던 충격 때문입니다. 진짜 옷을 벗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점검하면서 막 끌어안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민주노총이 가스 검침원, 재가 요양보호사 등 방문 서비스 노동자 7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은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들은 10명 중 9명 이상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 사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성희롱할 때 그 눈빛을. 이거 가족한테도 말 못하겠고. 아침 일찍 방문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 폭언을 들은 경우는 92.2%, 폭행을 당한 경우도 15.1%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를 회사에 알리기보단 동료, 가족에게 말하거나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직장이 노동자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센터에 말을 했지만 교체해달라고 해서 그 선생님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확대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방문 서비스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 고용주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화하고
2인 1조 근무가 정착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요양보호사 2인 배치해 주세요. 성희롱 예방의 가장 큰 방법은요. 2인 배치가 SBS 정성진입니다. 네, 추워지는 이맘때는 원래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남부지방 도심 곳곳에선 예년보다 훨씬 더 자주 멧돼지가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부산 내서만 18마리가 발견됐는데 유독 늘어난 남부지방의 멧돼지 출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KNN 정기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남구의 주택가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를 서성거립니다. 뒤늦게 따라잡은 경찰이 총을 쏴 멧돼지를 잡습니다. 약 1시간의 추격전 사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와가지고 영호도에 있는 영감을 이래 받아가지고 여기 쓰러지가 있고 경찰차가 대지를 받아보는 게라 받아보니 경찰차 반바에 피가 묻히더라고. 멧돼지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자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멧돼지가 이런 주택가나 대학 주변, 도로나 주차장 등 위치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후 부산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가 신고된 것만 18마리. 지난 4일 밤 사이에도 8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도 멧돼지 10마리가 도로에 나타나 차에 치여 숨졌고 헤엄쳐 내려오던 멧돼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의 멧돼지 출현이 예년보다 훨씬 잦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중부지방의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멧돼지들이 흩어져 남쪽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서식지를 벗어난 개체가 도심지로 내려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해안 곳곳에 대형 산불에 먹이가 부족해진 것도 도심 출현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가 대응 방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와 교원 인력에 대한 계획이 나왔는데 현실에 맞춰서 군 상비 병력 수를 줄이고 학교 교사 숫자도 줄어듭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는 군 상비 인력의 직격탄입니다. 병역 의무자인 20세 남성 수는 올해 약 32만 명이지만 10년 뒤엔 약 23만 명, 20년 뒤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 적은 50만 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늘리고 숙련된 중간 간부 구성비를 높여 줄어든 병력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등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 복무는 최소 수준으로 줄여 군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귀화한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중장기 방안도 나왔습니다. 만 6세에서 17세 학령기 인구가 내년 약 550만 명 수준에서 2030년엔 약 426만 명으로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교대와 사범대 등의 정원은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교원 수급 방안도 지난해 나온 내용을 수정해 다시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연령 인구 확충, 즉 정년 연장 이슈를 꺼낸 데 이어 오늘 군과 교원 감축 방안을 발표한 인구정책 TF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과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군대 갈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군대 규모 감축에서 더 나아가서 현행 징병제를 직업군인제, 즉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여당의 당론은 아닌데 곧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들고 나온 근거는 인구 절벽으로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했다. 현대전이 과학전으로 변하고 있으니 정예 강군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방식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걸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병제를 통해 선발된 직업 군인에게는 월급으로 300만 원가량 주는 안까지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석 달 이상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며 당 차원의 공식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없고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20대 남성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시각도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미 국무부의 외교 안보 담당 핵심 당국자들이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스틸웰, 직급은 차관보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드하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이들의 방한, 표면적인 목적은 한미 동맹 강화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앞세워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상보다 긴 70분의 만남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건설적, 미래지향적 협의를 했다면서 김 차장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틸웰 차관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협정 연장을 위해선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한미 간의 공감대 형성은 없는 것으로. 미국은 그제 한일 정상 간 담화가 협정 연장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오후 청와대 김현종 차장을 따로 만났고 드하트 미국 수석 대표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만나 분담금 규모에 대한 우리 측 여론을 살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오는 22일 종료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수출 규제와 협정 종료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한미 간 이견차가 커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들이 과감하게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죠. 오늘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이 지지부진하다는 당내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비례대표인 유민봉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당에 빈 틈새라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연 작은 틈새가 당의 쇄신과 혁신으로 통하는 큰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 지지층에 안주하지 말고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도록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주문하고 중진 의원들의 동반 용퇴도 촉구했습니다. 내일도 당 초선 의원 30여 명이 모여 쇄신 요구를 이어갈 예정인데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영남 다선 의원들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부산 지역 4선 김정훈 의원은 감정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쇄신 요구가 분출하며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와 우리공화당이 참여하는 범보수 통합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제 분열의 요소들을 정치적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자는 건데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탄핵 오적을 정리 못하면서 무슨 통합이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 대표의 보수 대통합 기치는 당내 쇄신 요구 분출에 일단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 보이는데 통합과 쇄신이란 한꺼번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됐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성북동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걸로 추정되는데 제때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들 사이에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일 이곳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자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 달치 집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상태였고 최근 세 자매의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70대 어머니와 딸은 어머니가 매달 받는 38만 원의 연금 통장을 바꾸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계좌 변경을 하러 오시면 통장 통장 계좌를 제가 확인하거든요. 보니까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각각 사연이 다르니까 어떤 분위기나 어떤 표정들을 살피게 되죠. 경제적 실패는 정신적 위기로 이어지기 쉬운데 밀린 고지서는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내가지고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해져가지고 그걸 챙길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지서가 오래 밀린 분들은 상당히 고위험군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 가구 발굴을 강화했습니다. 그걸로만 충당하기엔 되게 부족하시니까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민간기관이나 비영리 이런 곳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죠. 하지만 성북동 네모녀는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기감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경우 스스로 고립시키기 쉽기 때문에 작은 단서의 위험 신호일지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각 부처별로 양성 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을 모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내년에 25%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논란도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성인지 예산 계획서의 첫 항목은 국회가 제출한 어린이 국회 운영 비용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인 이유, 남녀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국회를 체험할 수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런 논리라면 국민 절반이 여성이니 도로 깔고 건물 짓는 예산도 모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올 법한데 정말 그랬습니다. 국토부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예산 247억 원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인구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 또 여성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성인지 예산은 모두 31.8조 원. 이 가운데 정부 스스로 성평등 사업 중점 예산으로 밝힌 건 1,780억 원, 전체의 0.6%뿐이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매뉴얼을 봤더니요, 각 부처가 4, 5월쯤 여성부에서 성인지 예산 작성 교육을 받은 뒤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은 기재부에서 검토합니다. 해당 부처가 판단해 이거 성인지 예산이다. 그러면 보통은 성인지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는요, 젠더 전문 통계 서비스부터 구축했습니다. 정확한 통계, 실태를 근거로 예산을 짜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부처별로도 젠더 전문가가 있어서 양성평등 효과를 또 검토합니다. 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하다는 건데 양보다 질 중심의 성인지 예산 구축 방식, 우리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홍콩 시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친중파 의원이 길거리에서 흉기에 찔렸고 경찰이 부상당한 시위대의 후송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친중파 의원 주니어스 오에게 한 남성이 꽃을 들고 다가섭니다.
주니어 소에게 꽃을 건네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습니다.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 남성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호 의원을 찌릅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 호 의원과 보좌진은 가까스로 가해자를 쓰러뜨려 제압합니다. 호 의원은 병원으로 후송됐고 가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한 호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백색 테러를 옹호해 시위대의 표적이 됐던 인물입니다. 시위에 참여했다 크게 다친 사람의 후송을 경찰이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주말 도심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3층 주차장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독한 대학생 차우츠록의 후송을 경찰이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It is an upsetting incident. We also hope to dispel all false rumors. 경찰이 차우츠록에게 총을 겨눴다, 구급차의 진입을 막았다는 등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시위대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내부의 갈등이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중 진영에선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경찰이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제보자 A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